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행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서러스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A 벡터를 여기다 넣고요. B 벡터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넣어주면 A 크로스 B에 대한 행렬의 표현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크기를 구하면 결국 요게 나옵니다.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I를 구한다. 그럼 여기에 뭐가 돼요? AY, AZ가 들어갔죠? BY, BZ가 들어갔죠? I를 구하니까 요게 들어갔잖아요. J를 구한다 그러면 AZ, AX가 들어가죠? AZ, AX. 그 다음에 BZ, BY. BX죠. BZ, BX. 그죠? BZ, BX. 이게 J를 구하는 거죠. J가 빠지는 거예요. K를 구한다면 요게 빠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하는 방법이 이렇게 곱하는 것은 그 값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이렇게 곱하는 것은 대각선으로 이 대각선으로 곱하는 것은 그 값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잖아. 플러스. 기억나죠? 이렇게 곱하는 것은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요. 근데 3개씩 곱해야 되겠죠. 3개씩 곱해야 되겠죠. 여기 J하고 AZ를 곱하면 2개잖아, 2개. 그러니까 하나짜리하고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 곱하는데 이렇게 곱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그렇지, 플러스야, 플러스. 이거 플러스야. 이쪽은 다 플러스야. 요거는 K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2개짜리하고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뭐냐? AX, BZ, I. 다음에 AZ, BX, J. 다음 A, 여기는 뭐야? BY, AX, J, K.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게 순서대로 곱하는 거야. 요렇게 곱하는 것은, 이건 뭐야? AY, BX, K가 되지. 마이너스야, 근데 그 값이. K가 들어가는 것은 요게 K가 들어가는 거죠. 요게 K가 들어가는 거잖아. 요렇게 K 들어가는 것은 AY, BX잖아. AY, BX가 마이너스야, 요쪽은 마이너스야. 그리고 플러스 되는 것은 뭐야? 플러스 K가 들어가는 것은 요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AX, BY잖아. AX, BY. 그게 되잖아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건 마이너스야. 2개 곱한 거 1개짜리로 가야 되겠지. 마이너스야. 1개짜리는 어디로 가면 돼? 2개짜리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렇죠? 그 값은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짝만 지어주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짝만 지어주면 요 위에 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지금처럼 I를 구한다 그러면 I가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요거잖아, 요거. AX, BZ가 플러스야. 여기 AX가 아니군요. AY, BZ. AY, BZ죠. AY 잘 안 보이죠? AY, BZ가 플러스야. I하고 곱해진 게 AY, BZ가 플러스야. I하고 곱해진 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AZ, BY지. AZ, BY, AZ, BY. 이게 마이너스야. 그게 I야. I하고 곱해진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3개씩 곱해주면 돼. 3개씩. 3개씩 곱해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해서 그 합을 구해주면 된다. 이건 별거 아니죠? 이거 할 수 있겠죠? 행렬의 크기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편해요. 그냥 한꺼번에 보면. 사러스의 방법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간단하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한 외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 대한 외적. 벡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면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벡터. 면벡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어떤 면이 있을 때 이게 면적이 있겠죠.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이 있고 그 면적의 법선 벡터. 이 면적의 법선 벡터, 이게 수직인 벡터죠. 법선 벡터. 이거를 n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선 벡터. 그러면 이 법선 벡터하고 이 면적을 곱하면 이렇게 s라고 하는 벡터가 나오는데 이 s라는 이거 벡터예요. 벡터니까 볼드체로 이게 진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s는 s 벡터는 법선 벡터하고 면적을 곱해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선 벡터하고 면적을 곱해준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진행 방향은 오른 나사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회전하죠. 선이 회전하죠. 그러니까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경로가 되는 거예요. 경로를 취하면 오른 나사야. 오른 나사. 이 면에 수직 방향으로 법선 벡터가 존재하고 법선 벡터에다가 곱해주는 것이 이게 면 벡터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면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미분 연산. 미분 연산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미분 연산이라고 하죠.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벡터를 미분 연산할 때는 뭘 이용한다? 미분 연산자. 그걸 갖다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블라 또는 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블라, 델. 이해하시겠죠? 나블라하고 델. 그러면 나블라라고 하는 것은 미분연산자 나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블라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니까. 이거는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라고 하죠. 이게 미분식이죠. 미분식. i 방향을 미분한다. dt분의 그러니까 dx분의 d 대신에 나블라라고 하는 걸 써요. 이렇게 d 대신에 이거를 뭘로 바꿔서 나블라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그 미분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라블라 x분의 라블라 라운드 x분의 이 라운드라고 그러죠. 말이 헷갈리네. 라운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서 이걸 라블라라고 표현하는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다음에 더하기 뭐예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이게 d 대신에 쓰는 거예요. 라운드를 d 대신에 라운드 j 그다음에 라운드 k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오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게 미분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미분식으로. 이걸 갖다 미분연산자라고 그러죠. 응?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뭐예요? 변화율입니다. x의 변화에 대해서 i 방향의 변화, y의 변화에 대해서 j 방향의 변화, z의 변화에 대해서 k 방향의 변화, 그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용하느냐 하면 그라디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라디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라디안트는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라디안트는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그라디안트. 라디안, 그라디안, 디그리 하죠. 계산기에 보면 라디안이 있고 다음에 뭐 있어요? 그라디안이 있고 디그리가 있단 말이에요. 계산기 한번 보시면 그 모두 변화하는 거 알죠? 디그리 배웠고 라디안 썼잖아. 그 다음에 그라디안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그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라디안트. 그래서 이거는 전위 경도, 기울기는 전위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죠. 전위 기울기, 구배, 경도, 그라디안트. 구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경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라디안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기학에서는 전위 경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전위 경도를 이렇게 그라디안트 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라디안트 V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야? 나블라 도트 V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도트는 뭐라고 그랬어? 내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스칼라.
스칼라적이 되는 거죠. 결과가 뭐가 나와? 결과가 내적이니까 스칼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울기를 하면은 이 그라디언트 V는 결국은 뭐냐? 이거는 스칼라적이지만 그라디언트 V를 하면 그 결과는 벡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곱셈이 라블라가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칼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벡터면 그 값이 벡터로 나오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이지만 이게 벡터면 벡터 크로스 벡터 도트 벡터 하면 이게 뭘로 나와요? 스칼라로 나오겠죠. 내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스칼라량에서 벡터를 곱해주니까 그 결과가 뭐로 나와? 벡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V를 도트를 했기 때문에 V가 여기 들어가고 V가 여기 들어가고 V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뭐 해주는 거야? X 방향의 미분, Y 방향의 미분, Z 방향의 미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편미분. 한쪽 방향으로 미분한다 그러죠. 편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거는 무슨 의미다? 그라디안트의 의미다. 기울기다는 얘기죠. 기울기라는 것은 뭐야? 이게 기울기잖아. 이렇게 어떤 그 좌표가 있다면 우리가 기울기를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이거는 x축하고 y축만 있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요거에 대한 dx분의 요거 뭐야? dy잖아. 그래서 이거를 dx에 대한 d의 dy 성분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요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 이걸 기울기라고 얘기하잖아. 경도. 그렇죠? 그거잖아 이게 경도. 이해하시죠?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직교좌표계, 직각좌표계 다 똑같아. 단 두 가지냐, 세 가지냐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경도입니다. 기울기. 여기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라디언트는 기울기. 경도, 굽의 기울기. 똑같은 말이에요. 경도, 굽의 기울기. 용어가 중요해요. 그게 헷갈리면 이제 할 게 없어져. 경도, 굽의 기울기. 다음에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있죠.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다이버전스는 발산입니다. 발산. 자,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다. 발산을 한다. 발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개가 발산한다 그래요.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 E, 그라디언트 V 하면은 스칼라에다 라블라를 내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벡터를 이거는 다이버전스는 발산인데 발산은 이게 벡터야, 벡터. 전개인데 전개의 발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벡터라고 그래. 그러면 벡터에다가 벡터를 내적을 한 거 아니야. 벡터에다 벡터를 내적을 하면 결국 그 값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아까 스칼라가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스칼라적이잖아. 그 결과가 스칼라 함수가 된다. 이게 보세요. 이게 스칼라 함수죠. 그 결과가 무슨 함수다? 스칼라량이야. 스칼라량. 이해했어요? 그 2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벡터이기 때문에 X방향, Y방향, Z방향의 벡터가 있다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덧뜨기 때문에 같은 방향만 요거는 이렇게 곱한 것은 되지만 이거는 제로잖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만 곱셈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방향이 없어. IJK가 없어. IJK가. 스칼라량이다. 그랬을 때는 발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울기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벡터로 나와. 기울기는. 벡터로 나오는데 발산은 뭐로 나온다? 다이버전스는 스칼라량으로 나온다. 나중에 이런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요. 다이버전스 J, 다이버전스 B, 다이버전스 D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계에서 우리가 이걸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안 배우진 않아요.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아, 발산이 어떤 의미다. 발산이 어떤 의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물론 이걸 수학적으로 또 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은 복잡합니다. 그냥 개념만 한번 잡아보세요. 다이버전스 E라고 하는 이것은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수학적인 정의는 리미트, 극한이죠. 극한입니다. 델타 V가 제로로 갈 때, 델타 V가 제로로 갈 때, 델타 V에 대해서 주의 적분해요. 면적 적분을 하는데, 2에다가, 자, 이게 법선 벡터죠? ds. 면적 적분을 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발산에 대한 정의인데, 지금 보시면 면적 적분도 막 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이제 점차 한 번씩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회전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회적분이라고 해요. 주회적분. 일주기 회전하면서 하는 적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미분 연산을 할 때는 로테이션 또는 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테이션이나 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테이션 컬은 회전이라고 얘기해요. 벡터에 대한 회전.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말 그대로 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또는 컬 하는데 보통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로테이션 H. 그럼 이건 자기에 대한 회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로테이션 H인데 이것은 뭐예요? 미분 연산자 클로스, 도트가 아니에요? 클로스 H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적이다? 벡터적이다는 얘기예요. 벡터적. 그러니까 벡터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나블라 아니야, 나블라. 나블라 크로스 벡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크기는 벡터로 나타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한 거야, 이게? 사라스의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라스의 방법으로. 이 얘기는 방금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했던 거죠. 기억하시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예. 어떤 방법이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나씩 연산. 한참 걸리잖아, 그게. 그래서 사라스를 쓰면 간단하게 빨리 그려지죠. 그게 로테이션 H다. 로테이션은 뭐로 표시한다? 더트가 아니라 크로스입니다. 벡터의 로테이션은 뭐로 표시하죠? 크로스로 표시하죠.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전. 자, 그거를 정의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뒷페이지에 보면 회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암페의 주회적분 법칙, 뭐 또는 정전기의 비회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미분 연산자는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라플라시안은 라블라를 제곱을 하는 겁니다. 라블라를 제곱을 하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라플라시안이라고 합니다. 라블라를 제곱을 하면 그래서 이중 미분 연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한다? 이중 미분 연산. 미분 연산 중에는 이제 또 뭐가 있다?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중 미분 연산을 하니까 이건 라블라 도트 라블라거든요. 라블라 도트 라블라는 라블라 제곱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곱의 함수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ijk가 없어져. 왜냐하면 i의 도트 i는 1이고 이것 적용하는 거죠.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1이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다이버전스, 발산에다가 그라디언트, 경도죠. 다이버전스에다 그라디언트를 해준 거하고 똑같다.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 이중 미분 연산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예, 이중 미분 연산. 라플라시안이다. 그래서 그 라플라시안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나중에 보면 이런 포화송의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의 표현, 요거를 기억하세요.
라플라시안의 표현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미분연산자에 대한 정의예요. 미분연산자에 대한 정의.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어? 기울기. 그라디언트가 있었죠. 기울기. 다음에 뭐가 있어? 발산.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컬. 로테이션. 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라플라시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장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정전개입니다. 정전개죠. 정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벡터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런 문제들이 있죠. 세 단위 벡터 간의 곱, 벡터에 대한 곱입니다. 벡터에 대한 곱,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관계 없는 것을 하는 것이냐. 크로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걸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서 I, J, K 해가지고 IJ를 곱하면 K가 되고 JK를 곱하면 I가 되고 다음에 K, I를 곱하면 J가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I에서 K를 곱하면 이렇게 I에서 K를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이거 다 해결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리면 돼. 돌리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아닌 거는 뭐예요? 아닌 거는. 요거는 IJ를 곱하면 K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것도 IJ, K인데 이거 0이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 답이 되겠죠. 요게 답인 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주 좌표계는 제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또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벡터의 평형,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형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이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세 힘이 평형이 된다는 얘기는 세 힘을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평형이 된 거야. 세 힘이 평형이 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제로야, 제로. 세 힘이 평행된다는 얘기는 제로야. 우리가 삼상교류에서 요게 전압, 단상 전압이잖아요. 단상 전압인데 성간 전압, 상전압이죠. A상의 전압이란 말이야. 이게 B상의 전압이야. C상의 전압이야. 몇 도 이상차가 있었어? 몇 도 이상차가 있어? 120도 이상차가 있잖아. 120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뭐 220V다. 여기가 220V다. 여기가 220V다. 여기가 120도고 여기도 120도다. 똑같다. 그러면 이거 다 평형이 되잖아. 평형 상태니까 이거는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다 합치면 제로가 된다고 이렇게 기억하시죠? 120도 이상차씩 있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기.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회로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이것도 똑같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마이너스 3i 더하기 4j F1, F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k 요거에다 더하기 6i 3j 마이너스 2k 더하기 F3는 제로다. 그러면 요거 구해서 이항시켜주면 그게 F3 값이 되겠죠. 벡터 가감이잖아.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 알죠? 그거 더해서 이항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간단하지 뭐. 요거하고 요거. 그럼 3i잖아. 3i. 이거 마이너스 3i에다 6i니까 3i가 되잖아. 3i가 이항되면 F3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i부터 나오겠죠.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 된 것만 찾아도 이거 답 아니고 이거 답 아니고 이거 답 아니야. 1번이 답이잖아. 간단하죠. 나머지 다 해보면 돼요. 나머지 똑같죠. 여기 4j 하고요. 3j를 더하면 7j죠. 7j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7j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7j가 되죠.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안 나오죠. 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자주 안 나와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딱히 뭐 더 문제 볼 만한 게 없는데요. 문제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1-5번은 벡터가 수직이 되기 위한 이 A 값을 구하래요. 두 벡터가 수직이 되기 위한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 되기 위한 A 벡터하고요. B 벡터가 수직이 되기 위한 이거죠. 수직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라.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90도예요. 90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90도를 해서 0이 되는 게 있고 90도를 해서 1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외적으로 구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외적으로 계산하면 복잡해져. 이거를 사인 세타로 구하니까 막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벡터로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스칼라로 구하면 편해져요. 스칼라로 구하면 어떻게 돼? A 도트 B인데 AB 코사인 수직 90도. 코사인 90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 제로가 되니까 우리 그 값을 구하기가 쉬워지잖아.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A.B는 제로다. A.B는 제로다. 그래서 A.B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성분끼리만 해주면 돼? 여기가 IK만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IJK에서 J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요. 왜? 같은 성분끼리 하는 것이 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성분끼리 곱셈을 하는 것이 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성분끼리 하는 것은 외적이잖아요. 같은 성분끼리. 이해했죠? 그러니 II니까 1이 되죠. 이거는 1이 되잖아. 1. 그 다음에 K 하면 1이 되는데 3A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요걸 계산하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두 개 더해준 게 이거잖아. 그죠? 그 0이냐? 그러면은 요거 뭐야? 넘어가 보세요. 마이너스 3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A는 어떻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간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적의 문제도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고 이건 07년도 한번 나왔죠. 07년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적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외적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게 외적의 문제죠. 뭐 이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알잖아요. 이거 사라스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평형사변액의 면적의 크기는 이게 한 변이고 요게 한 변이다. 이거에 대한 평형사변액의 면적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평형사변액의 면적의 크기는 벡터에 대한 적이다. 즉 외적이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외적을 구하면 돼. 외적. 다시 말해서 A 벡터에다가 플러스 B 벡터인데 A, B의 사인의 세타인데 이것은 A 벡터 크로스 10의 X. 그죠? 단위 벡터가 주어져 있죠? 여기가 이게 이거 X 벡터 표시는 기본 벡터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의 X가 기본 벡터야, 이게. 기본 벡터로 보세요. 다음에 마이너스 10의 Y. 다음에 플러스 5의 Z. 이거 클로스야, 클로스. 4의 X. 마이너스 2의 Y의 Y. 이거죠? 플러스 5의 Z. 이거 된단 말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하고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제로고, 그죠? 두 개 남잖아.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요거는 제로지만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 남고 요거는 뭐가 돼? 제로가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하고 빼고만 하면 값이 나온다는 거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렵고 쉽고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어렵고 쉽고의 문제를 판단하면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최장 길어봐야 2분 안에 풀 수 있느냐. 못 푼다 그러면 안 풀어야 돼요. 2분 안에 못 푼다 그러면 풀지 말아야 돼. 2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 즉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라? 그 문제를 풀어라.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건 할 수 있어도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분 30초 안에 끝나나요? 이게 할 수 있어도? 한번 1분 3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몇 번을 누르냐면 3번. 못 끝낸다? 4번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의사표현 하는 거야. 못 끝내는 게 대부분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못한다로 구분합시다, 이제는. 할 수 있다, 못한다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간에 관계없는 거야. 시간에 다 4번 눌렀어.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1번. 아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없다, 2번. 어쨌든 나는 못한다고 시간만 많이 주면 할 수 있다. 그때는 뭘 눌러요? 다? 그렇지. 여러분들 다 1번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시간만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풀 수는 있는 문제야. 그런데 시간 안에는 못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언제 풀어? 그냥 찍을 거요? 풀 거요? 풀어야 돼. 언제 풀어? 100문제가 주어지면 100문제 다 풀고 100문제 다 풀었어. 더 이상 풀 게 없어. 그랬을 때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시험지 내기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손 못 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놀라운 능력 때문에 막 시간이 남아. 다 풀고 남는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야.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뒤로 밀어놓는 거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먼저 푸는 것은 뭐부터 먼저 풀어야 돼? 그냥 보면 답들이 나오고 그게 바로 보면 답 나오는 것들 많잖아. 그런 것들은 먼저 풀어가는 거예요. 자, 확실한 문제, 시간이 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죠. 그때 풀면 된다는 거죠. 되겠죠?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구배, 발산, 회전에 대해서 정의만 내려놨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만 배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하는 방법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의에 관한 내용들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위치함수로 주어지는 벡터가 있는데요.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적입니다. 벡터입니다.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 도트 벡터는 뭘로 나와요? 벡터 도트 벡터는 뭘로 나와요? 이게 내적이니까 스칼라로 나오죠. 스칼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벡터 도트 벡터인데 스칼라로 나오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x가 되겠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의 y가 되겠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게 왜 이게 같은 성분을 한 거야? 이유는 뭐기 때문에? 도트, 즉 내적이기 때문에. 내적.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적. 내적. 이해했어요? 내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적인지 외적인지 그 구분을 해야 돼요. 내적인지 외적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1번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죠? 이것도 한 번, 산업기사에서 한 번 나왔어요. 내적, 외적에 대한 개념. 기울기, 다이버전스, 기울기가 있고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이거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라블라, 라플라시안. 라블라는 라블라고, 라플라시안은 라블라의 2번 된 거야.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예, 한번 잘 해보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푼다, 1-8번 같은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깝깝하니까요. 자주 나오지도 않으니까 하실 분만 해보세요. 제가 뭐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 얘기니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까지 푸는 것이 최선입니다. 못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보세요. 이거는 뭐죠? 라플라시안, 벡터죠.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했어요. 벡터에다 벡터를 곱했더니 제로가 됐어요. 4점입니다. 벡터에다 벡터를 크로스했더니 제로가 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로가. 이거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거잖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어떤 걸 해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뭘 미분하면 0이 되겠어? 어떤 것을, 이거 미분 아니야. 라운드 x분의 라운드는 이게 뭐가 아니야? 미분. 미분 아니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거. 함수야, 상수야? 함수야, 상수야? 함수라고 하는 것하고 상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상수잖아. 당연히 상수 미분하면 제로가 되잖아. 별거 아니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거라는 거, 이거 어떤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가 되느냐? 상수가 되어야 된다. 함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단순한 그 벡터 연산이니까 참고로 요거 좀 기억하세요. 요거는 라블라 크로스 라블라거든요. 로테이션 그라디언트죠. 로테이션 그라디언트. 그거 참고하세요. 그건 0이다 뭐 하는 정도.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미분 연산자의 연산을 하는 게 있어요. 복잡하죠. 미분 연산자의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수학이에요. 이게 자기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학이라고 그래서 복잡한 수학이라고 얘기하죠. 네. 어렵죠. 그냥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적어 드리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공식이라고 보세요. 자, 이게 이러한 거예요. 라브라도트 라블라 파이. 이거는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 파이거든요.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 파이.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는 라플라시안 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 거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라플라시안 얘기할 때. 근데 이렇게 도트된 건데 크로스 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로테이션이거든요. 크로스는 로테이션이잖아요. 로테이션에다가 그라디언트 파이예요. 그라디언트 파이를 하면 이거는 제로예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벡터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벡터 공식. 벡터 공식이라고 그래요. 벡터 공식은 많아요. 그 공식의 종류가. 다음에 이거 있어요. 라블라 도트 A.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라블라는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예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이건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고 그냥 적는 것은 이제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예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A가 되고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A가 돼요. 그것은 이렇게 되죠. 라플라시안 벡터 A입니다. 벡터 A. 이게 전부 다 벡터예요. 요것도 벡터, 이것도 벡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라블라 도트 라블라 크로스 A. 물론 벡터죠.
이거는 다이버전스잖아요. 덧뜨는. 다이버전스고 이거는 뭐예요? 크로스는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벡터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A는 이게 제로예요.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A는 제로. 이거 공식입니다. 다음에 라블라 크로스 A.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A. 이거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다이버전스 도트 A에 델 도트 A에 다음에 델이죠. 여기. 이런 식이 돼서 이것은 마이너스 A가 되죠.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A.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 나블라를 이용해서 하는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활용할 때도 있어요. 가끔 어쩌다 한번 활용하는데, 뭐 이거를 얘기하는 공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제로입니다. 이거는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이에요. 벡터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벡터 공식은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이다. 참고해서 좀 보시고. 다음에 이거는 다이버전스 E는 나중에 우리가 많이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3번째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거 할 수 있어요. 라플라시안 R분의 1을 구하라. R은 X제곱, Y제곱, Z제곱이다. 해서 그거를 2번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니까 해볼 수 있는 분은 충분히 미분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죠.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스토크스 정리 나중에 뒤에서 할 겁니다. 스토크스 정리, 발산 정리 이거 다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미리 나온 문제거든요. 벡터하고 연관이 되어서 미리 나온 문제인데 이거 뒤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하지 말고요. 그때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진공 중에 정전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회로 이론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마찰 전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마찰 전기에서. 거기서 마찰 전기에서 뭐 때문에 전기가 뛰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하면 뭐가 생겨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찰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고 전자와 전자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해서 정전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정전력이. 그런 정전력이 영향을 받는 정전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전계라고 해요. 전계. 정전력이 미치는 공간. 여기서 전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공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두 물체를 마찰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책받침 막 옆구리에 문질러서 머리카락에 대면 머리카락이 정전기가 생겨가지고 쭉 쓰잖아요. 정전기. 응? 정전기. 근데 그 전개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마찰에 의해 가지고 자유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쪽에 이동하게 됨으로 해서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정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전기. 근데 정전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전계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모든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 분포가 어떤 지점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어떤 물체를 들고 있어요. 이 물체는 제가 뭐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지금 이게 들고 있으니까. 어이구. 떨어졌죠. 뭐 때문에 떨어져? 여기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근데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무게가 생기잖아요. 중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무게가 생겨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제로가 되는 거야. 떨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멈추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멈췄어. 정지됐어. 그렇죠. 제로가 되는 거야. 제로가.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야. 그게
정지된 상태야. 정전계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분포가 역시 제로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멈춰야 돼. 제로가 돼야 돼. 이 제로가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돼야지 지면으로부터 위치 에너지가 존재해서 떨어지는데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돼야지 바닥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멈출 거 아니야. 정전계도 마찬가지야. 전기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전계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전하인데 정전기가 생기는 어떤 원인이 전하야. 우리가 그 회로 이론에서 전하량 배웠죠. 차지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일렉트로닉스.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예요. 그 전하, 쿨롱이야, 쿨롱. 쿨롱이 있으면 플러스 쿨롱하고 마이너스 쿨롱 사이에는 어떤 힘들이 막 생기고 작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 최소가 되는 공간을 정전계라고 한다. 정전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계라고 하고 자개도 똑같아요. 자개도. 자, 그러면 마찰 전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가 이동을 해서 정전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대전이 된다고 그래요. 대전이라고 해요. 마찰 전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막 그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전자를 잃어버렸어.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면 또 어떤 물체는 또 뭘 해?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단 말이야. 전하가 이동한 거야. 예?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고 있잖아요. 그게 물질은 모든 상태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고 있는데 서로 마찰을 하니까 요놈이 이쪽으로 와서 이동을 해서 여기 와서 붙음으로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때 그 두 물체가 뭐가 됐다? 대전되었다. 대전이라고 그래요. 대전이 되었다.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쪽이 플러스가 된 것을 정의 상태, 포지티브, 정전하.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부전하, 정부의 전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플러스 전하 쪽으로 가는 것은 모피, 유리, 운모, 비단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것은 주로 고무, 에보나이트, 뭐 금속 뭐 이런 것들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에 어떤 물체에 전하를 주면 전하가 이동을 해요.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컨덕터라고 불러요. 컨덕터. 즉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래? 도체라고 부르는 거고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 물질, 전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물질을 넌 컨덕터라고 그래요. 넌 컨덕터가 뭐예요? 컨덕터, 넌 컨덕터. 컨덕터라고 하는 것은 도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적혀 있네요. 도체. 넌 컨덕터. 이거는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라고 해요. 부도체. 그리고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는 뭐야? 세미야, 세미. 오토도 아니고 세미오토야. 그럼 반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반도체야, 반도체. 반자동, 세미오토. 그걸 반자동이라고 그러거든. 전자동, 반자동 하자. 오토매틱, 세미오토. 뭐 이렇게 하죠. 매뉴얼은 수동이잖아. 근데 컨덕터, 넌 컨덕터, 세미컨덕터 하면 이게 반도체야. 반반도체라는 얘기야. 반도체가. 반도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뭐야? 반만 도체야. 반은 도체고 반은 도체가 아니야. 어느 때는 도체가 되고 어느 때는 도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절연체. 인슐레이터라고 하죠. 절연체. 인슐레이터. 절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원자를 봅니다. 물체를 보면 원자가 있죠. 원자가 있어요. 원자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집니다.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잖아.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핵은 둘로 구분이 되죠? 뭐와 뭐로 구분이 돼요? 양자. 양자 역학할 때 하는 그 양자예요.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로 구분이 되죠. 그 양자는
양성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양성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질량하고요. 전하가 있어요.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전하량은 플러스고요. 포지티브 양자니까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질량 킬로그램은 얘의 질량은 얼마냐면 자 얘는 1.67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죠. 요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양자고요. 전자도 마찬가지요. 전하가 있고요. 질량이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잡는 거니까. 전하는 마이너스를 띄고요.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러니까 양이고 음이죠. 양자, 음자, 양자, 전자 이렇게 해요. 음자라네. 양자, 전자 이렇게 얘기하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얼마야? 9.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야. 그죠? 전자와 양자는 질량이 틀려요. 그 전기량은 같아요. 전기량 같고 질량은 다르다. 이렇게 이거는 뭐 상수죠.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원자다. 그러면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 안에 뭐가 있죠? 양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잖아요. 근데 양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양자와 양자는 양자 이게 양성자는 서로 반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핵이 그걸 묶고 있어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안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핵이 분열하는 거야. 플러스 에너지들이 잔뜩 뭉쳐있던 것이 플러스가 떨쳐져 나오면서 분열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에너지.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핵 에너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라늄. 핵 에너지.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이 원자에서 나오잖아. 원자력. 그리고 그 주위는 뭐가 돌아? 보어의 원자 모형에 보면 이게 마치 태양이고 그 주위를 행성이 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 어떤 놈은 2궤도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3궤도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막 돌잖아요. 전자들이. 자,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죠. 자전과 공전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3개면 양자도 3개다. 별 얘기 다 하죠. 그게 자기야. 그게 자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요 양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전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전유도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배워봅시다. 대전된 전하가 있다. 대전된 전하. 여기 대전체야. 여기가 대전체야. 근데 여기에 도체를 갖다 놔. 여기에 도체예요, 도체. 그리고 여기는 절연을 해요, 이렇게. 도체를 올려놓고 절연을 해놨습니다. 얘는 절연체야. 절연체를 두는 이유는 바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슐레이터를 하는 거예요. 절연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를 갖다 놓으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지들 마음대로 막 섞여 있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막 섞여 있어. 섞여 있던 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섞여 있던 것들이 이거를 그 근처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여기는 마이너스들이 모이고 여기는 플러스들이 모여.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리가 될 때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 정전유도라고 그래.
정전 유도가 돼. 그리고 요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 분극이 일어난다고 그래. 극이 나누어지잖아. 극이 나누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분극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전기 분극, 유전 분극 이렇게 얘기해요. 분극, 극이 나누어진다. 이해했죠? 이렇게 되면 이 플러스 대전체하고 마이너스 대전체에는 뭐가 작용해? 힘이 작용하는 거야. 플러스는 밀어내는 힘을 갖다 작용한다 그러죠. 그걸 청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Q쿨롬에 플러스 Q쿨롬의 전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쿨롬의 전하가 있다면 두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뭐 이걸 또 따져보겠죠. 그렇죠? 힘이 작용한다. 그 힘을 크기를 정의하는 것이 그 힘의 크기를 적용하는 것이 누구냐? 쿨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언제 이걸 했냐면 1785년 쿨롱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1785년에 이런 대전되어 있는 정전 유도되어 있고 대전되어 있는 두 대전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실험을 했어요. 정전력 때문에. 1785년이면 그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의 임금이 있었나요? 왕이 있었나? 그때 뭐야? 그죠? 갓 쓰고 다닐 때 이제 얘네들은 이런 거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뒤떨어져 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지만 지금은 많이 쫓아왔잖아요. 어떤 건 더 앞서 있죠. 이 전기공학도가 결국은 물리학자예요. 전기공학자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거의 전기공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는 곧 물리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그 물리학을 하면 전기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쿨롱이 동종의 전하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이종,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걸 실험을 했고요. 또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커진다는 걸 실험을 했어요. 즉,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요. 이렇게 곱에 비례하고요. 또한 거리의 상호간의 거리. 이게 플러스 Q 쿨롬과 여기 플러스 Q 쿨롬, 여기도 또 플러스 Q 쿨롬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요 거리가 있겠죠. 여기 Q1이고 Q2라면 거리가 R이라면 그 상호간의 거리에 안 보였나요? 상호간의 거리에 제곱에 두 전하가 플러스 Q 쿨롬이 있고 플러스 Q 쿨롬이 있다면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쿨롱이 처음에 이걸 실험을 하고요. 그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R제곱분의 Q1, Q2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 이 안에 매질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서. 여기가 진공중이냐, 기름 속이냐, 다르죠. 물 속이냐, 그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게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매질에 따라서 비례상수가 결정이 된다. 어떤 매질이냐? 매질에 따라서. 이 K는, 비례상수 K는, 비례상수요. 이 K는 전하 주위의 매질과, 그죠? 매질과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진공상태, 공기중, 진공상태. 진공상태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K값을 결정을 하는데, 진공상태의 K값은 얼마냐면, 이게 진공상태라면 이 K값은 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우리는 K라고 놓는 거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공 중에 1m 거리에다 놓고 1m 하나는 플러스 Q쿨롬 하나는 마이너스 Q쿨롬인데 이걸 단위 전하를 두는 거야. 1쿨롬. 진공 중에 단위 전하 1쿨롬을 놓고 1m 거리에다 둔 거야. 1m 거리. 진공 중에. 그랬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힘이
그 크기가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이 될 때,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그걸 K 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K 값이라고 본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게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이 될 때,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이 될 때를 우리는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본다. 즉, 다시 말해서, 단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위 전하의 정의가 되는데, 단위 전하,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중에서 1m 거리에 놓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했더니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이 될 때, 그때를 갖다 우리는 1쿨롬의 전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K 값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 두 식에서 입실론 제로 값을 구하면 입실론 제로 값은 어떻게 돼? 입실론 제로 값은 4파이예요. 곱하기 9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입실론 제로 값이죠. 그 입실론 제로 값을 구해보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입실론 제로에 대한 정의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공 중의 유전율. 상수입니다. 컨스탄트예요. 상수예요. 유전율이다. 일렉트릭 컨스탄트다. 이게. 진공 중의 전기 상수야. 전기 상수. 유전율. 이해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진공 중의 유전율인데 이것은 빛의 속도와 관계돼요. 4파이 c 제곱에 10의 7승이다. 이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이거의 단위는 페럿 퍼 메타입니다. 페럿 퍼 메타. 이런 진공 중의 유전율을 가지고 있다. C는 빛의 속도죠. 이게 C는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가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스칼. 그 C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재밌는 얘기 계속하죠. C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 기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C가 어떻게 나왔냐면 C는 이렇게 나오죠. 루트에다가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야. 이게 진공 중의 유전율, 다음에 나중에 배울 진공 중의 투자율. 그걸 곱하면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 세크가 되는 관계가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C 제곱을 하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 제로 값을 구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뮤 제로 C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요게 뮤 제로가 얼마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죠? 여기다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차차차차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쿨롱의 법칙이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작용하는 힘이 이와 같다. 진공 중의 유전율, 작용하는 반발력 흡입력이다. 이 쿨롱의 법칙까지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